지금 상황에 보면 이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연습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판문점 부근에서는, 임진강 부근에서는 군에서 이제 그 대북 전단을 이제 보내가지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이 지금 뭐 서울 불바다 발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3.1절 그 행사에서 대통령 기념사를 보면은, 뭐 종래와는 다르게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에서 언급이 없었고, 뭐 평화 통일이 뭐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키리졸브 연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그 군사적인 면에서 이제 대북 압박, 뭐 물리적인 힘이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대통령은 아주 평화스러운 말씀을 하신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입체적이고 보완적인 사고관이죠. 그리고 그 원래 또 당일날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전방에 가가지고 북에서 남쪽을 일단은 그 공격하면 상부에 물어보지는 타격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강력히 일하는데, 그러면 사실 간의 어떤 이 대치 상황을 보면은 그냥 전면적인 뭡니까 발사 지점에 대해서 이쪽에 타격을 하면 겨우 이제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군사 분계선의 특정산, 그 연평도하고 그쪽 서해 5도하고는 이 본토하고 다르죠. 서해 5도는 사실 어떤 격리된 상태에서 군사적인 어떤 충돌로 해서 제한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본토에서 터지면, 그래서 임진강 때문에 터진다 그러면 그 좌우로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되면 이제 전면전 상황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2차 대전, 1차 대전 때부터 봤습니다만 6.25 전쟁이었고요.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거든요. 아주 일반적으로 다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북한도 서울 불바다 얘기를 하고, 우리도 이제 보면은 전면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민간인이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당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국방부장은 어저께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전면전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그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 군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은 그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정치에 종속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종속되는 것이 존재인데, 이거 보면은 완전히 군은 무소불위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장관도 얘기하고 대통령이 묵인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언론이 보면은 우리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완전하게 나팔수 역할을 한다. 조금 이제 우리 언론 현업에 있는 분들은 좀 듣게 보고 싶습니다만, 나팔수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근데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어두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론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살해 1번인데, 아니면 말고 싶어도 오래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가 쏟아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언론들이, 특히 이제 연합뉴스라든지 신문들이 북한 수십탄, 북한 현지 주민, 이렇게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쪽에서 북한 현지 주민들에게 핸드폰을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북한 현지에서는 아니면 중국 쪽에 넘어와서 하기 때문에 아주 현장감 민감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이 사회 역할을 할 때는 기본적인 수칙이 육하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대북 관련 단체라든지 대북 비판을 내놓는 북한의 수익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멍이 있다. 근데 역시 이제 그런 이제 주장성 기사들, 기사의 형식을 갖춘 그 주장성 글들이 일단은 공식 매체에 의해서 이제 세타 개념을 쓴 이제 공신이 없게 되죠, 사실은. 연합뉴스라든지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추정이라든지 아니면 몇 달이 걷는 이른바 소문, 풍문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기정사실화한다.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심각한 측면이 있는데, 그때 아니면 말고 싶은 보도에 세 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북한 집단 시위설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중동, 아랍권에서 여러 가지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니까 북한도 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도가 되는데, 통일부 관계자들이 24일 날
그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그 확인을 해주는 통일뉴스에 보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대장의 사안전 논란인데, 이 김정은이 후계자에 대한 보도를 보면 사실은 그 직함이 이제 완전히 좀 빠지지 보통 언론에서. 대장이라는 칭호가 주어진 거를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보도가 알려졌는데, 그 남측 보도에서는 이제 그 김정은하고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 쌍안경 부분에 대해서 뭐 거꾸로 들었다는 걸 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가지고 정정을 했는데, 그 정정 기사는 막 거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개혁 책임자 총살서 7페이지인데요. 박남길 전 노동당 개혁재정부장이 이제 그 일단 사형을 당한 걸로 이렇게 주장이 됐었는데, 이제 그 1년 만에 그 사람이 살아있더라. 이게 또 보도가 납니다. 그래서 살해됐다라는 것은 이제 연합뉴스가 그 세탁을 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박스에서 넣은 것 같이 어떤 그 소식통을 이용해가지고 막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죽었는데 또 이제 그 잘못 살았다고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살해 둘해가지고 최근에 고위급 군사회담에 실무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그 박스 위에 그 통일뉴스가 그 적절히 양무진 교수의 이제 말이 있던데, 그때 우리 측 대표가 이제 북한 대표에게 한 말을 보면은 연평도 천안 사건들이 저지른 걸 인정을 하고 이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양무진 교수는 판사와 죄수의 신분으로 회담하자라는 것 아니냐는 걸로 이제 한마디로 좀 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안함사 같은 데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 40여 명의 그 장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정말 비통하고 비극적이고 원통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그 북한의 책임으로서 이제 일단 규정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북한의 어떤 함정이 발사했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 천안함 사고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 한미연합훈련 상황이었고, 미국 이지스함도 있었고, 미국의 정찰 위성도 있다, 무슨 그 정찰 항시 뜬다 그러는데 전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죠. 북한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서 뭐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 실무회담에서 우리 군사 우리 그쪽 군의 대표가 인정해야 했을 때는 지난 1년간 북한이 유엔이라든지 각종 국제 회의 석상에서 부인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는 건데, 그것을 보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거고 비싸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더 격식을 갖추고 어떤 서로 이제 애매한 사안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지난 1년간 더 거짓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실토하고 우리 회담하자, 안 하자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책임을 이제 북한 쪽으로 몰아주러 갔는데,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죠. NLL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많은 양쪽 해군간에 격돌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국제보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14선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 우리가 경제 법칙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해 연평도 이러면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봐도 엄청난 돈으로 본 사실은 그런 부분에 돈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군사 훈련에 드는 이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순수 경제적인 측면. 그것은 제가 이제 그 아래 쭉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예를 들어서 경제관계에서 이제 남북관계가 좀 이렇게 좀 소원해지니까 그 부분을 중국이 치고 들어왔다 해가지고, 중국이 좀 여러 가지로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북한과 계약을 해가는 부분을 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살펴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해사 13쪽입니다만, 우리 MB 정권이 이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역시 이제 다음 쪽에 NLL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NLL에서 언급했던 이제 그 부분을 연합뉴스가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좀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헨리 킨저 이 양반도 보면은 NLL 설정은 국제법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평도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11월 23일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뭐 정당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근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 우리 정부의 통수반이 국군 통수권자는 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 김만복 씨가 일본 그 셀카이 의원의 이제 그 천안함이라는 그 연평 사건에서 썼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어떤 전문성 이까해가지고 좀 현 정부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지만 언론은 뭐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한미 연합 훈련이 가져온 실질적인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이제 문제는 중국이 무력 증강으로 박차를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 뭐 중국이 첫 스텔스 전투기를 뭐 선보입니다. 중국은 우주 무인기를 뭐 일단 시험 문제 성공해가지고 일단 이제 동북아 같은 신냉전 시대의 무력 경쟁 시대랄까요? 그런 것이 도래했다는 면에서 이제 좀 심각한데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언론이 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는 사례 5번인데요. 미중 정상회담 지난 1월 달에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언론은 청와대 쪽이 아주 좀 그 구미에 맞는 그런 쪽만 부분적으로 보도를 한다. 즉 결론은 북한은 뭐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적을 받았다라는 걸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사실 그 미중 정상회담의 이제 그 공동 그 발표문에 보면은 역시 이제 그 천안함이라든지 연평사태에서 그 어떤 특정 측에 이제 그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육자회담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 북한도 문제이지만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어떤 준수 의무사항이 불구 공동성명의 규정도 이행이 투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다 지어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19쪽에 사례 6, 지금 한 5분이 남았으니까 지나고 발표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전쟁 언급입니다. 대통령의 전쟁 언급은 뭐 사실 최근까지 막 굉장히 그 여러 번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제적으로 이제 그 전쟁은 전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2차 대전 때 기록량 보면 막 B-29가 수십 달 나가서 그냥 어느 도시를 융단폭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도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표현해 보면은 북한에서 얼마나 폭격했는지 빨래판처럼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정도로 이제 그 전면전은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T-리졸브 훈련 연습 시작되니까 서해 5도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좀 그 훈련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뭐 밀고 나갈 수 없는 일찍 불안과 못 사는데 사실은 이 굉장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당해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수도권에 이제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사실은 좀 물론 굉장히 좀 그 내다보는 그런 신명이 있어가지고 전쟁은 안 날 것이다. 북한, 남한 뭐 너희들이 굉장히 지금 센 말로 말폭탄을 주고받지만 뭐 전쟁은 벌이지 않을 것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연평도에 이제 그 포사격을 당한 당사자를 봤을 때는 야 이거 말 지금 사실은 이 지금 어디로 그 공이 찔찔한 럭비공처럼 한반도 자체가 좀 위기 아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대통령이 전쟁판에 대해서 언론은 극소수 빼고는 그걸 거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연평도 사태로 해서 지난해 12월로 좀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NLL 부분은 또 굉장히 그 사실은 정주협정 직후부터 문제가 되어왔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일단 그 해군 양쪽을 격돌했기 때문에 일단 14선은 그것이 아워졌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10월 23일 날 뭐 할 때도 보면은 역시 14선이라도 이런 전혀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정전협정의 문제점.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가 우리가 그 지난 50년 동안 지배했던 실효적인 지배라는 면에 앞서가지고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북에서 보면 99년에 이제 자기들이 보면 서해 NLL 부근에 여기를 표시를 했었죠, 자기들이. 그 공개만 하고 강제 집행을 했는데, 서울자 집행을 하면 결국 이제 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해 이제 8로 넘어갑니다. 14선은 이제 3도를 지난해 지나갔습니다만 23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역시 언론은 14선에 대해서 거의 보지 않아요. 물론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당시에 맞춰 좀 섭섭했던 것은 14선언의 이제 선언의 주요였던 또는 주요 역할 부분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부의 여러 분들이 했던데 거의 목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어떻게 보면 거울을 비추는 기능과 역할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지 않은 건 자기들이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터뜨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선언도 보면은 언론도 그렇지만 당사자, 과거의 정권의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은 이제 투표에서 계속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과거 정부의 책임자들도 있다면 골치 아프다.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 27쪽입니다만 천안함 사고와 언론의 합작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2분밖에 안 남았다 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론에 대신해서인데 이건 대략 좀 말씀을 드렸기 위해서 언론이 사실은 환경 감시 기능, 직연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정부 권력, 정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의 이제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대변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이 보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1995년 광 5주를 맞아가지고 남북 관계 보도 제약 준처 만들었거든요. 언론 3단체 만들어가지고 아주 내용대로만 보도하면 남북 관계는 아주 제4부의 어떤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보도가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우리 남측 언론의 결의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언론인들이 보면 2006년, 2007년 연의에서 일단 저는 협약도 갖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보도를 좀 잘 해보자 라고 이제 했다. 물론 이제 북한을 지키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측도 하나의 합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측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면에서 저는 지적드리는 걸로 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준비된 원고를 아주 짧은 시간에 잘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론은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제4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는 제 오른쪽에 있는 강태호 기자님, 그 다음에 이영종 기자님, 그 다음에 김치환 기자님, 그 다음에 안정식 기자님, 그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신문의 강태호입니다. 저는 지금은 국제부 기자로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겨레신문에 들어온 일이 한 20여 년 동안 거의 남북관계하고 외교에 있어서 그냥 한반도 정세 이런 부분들을 쭉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게 된 걸로 초청받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승우 위원장님의 여기서 거론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북 보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의 문제점은 사실은 제가 신문 기자로 있을 때 한 20여 년 전부터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아니면 말고라는 표현도 그 당시 수없이 많이 나왔었고요. 계속돼 왔던 것인데 이대로 좋은가 그때도 이대로 좋은가 해가지고 문제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왜 이대로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른 접근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왜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필요하고, 대안적인 상황들, 그리고 뭐 본인들이 나쁜 짓을 뭐 오보를 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반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이라든지 성명 담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에서 우리가 발표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질문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또 그 상대적으로 북한에 내놓는 매체들이 내놓는 보도들을 우리가 직접 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다는 측면 말고 직접 접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정부가 그러한 저쪽의 발표 내용을 과거에는 내외통신을 통해서 통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만은, 정부 쪽에 보내는 전화통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들이 아주 뒤늦게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양쪽의 오간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반드시 공개돼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그러한 보도들에 대해서 이쪽이 일방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상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반론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자 생활하면서 1억의 소송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남관계 기사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특별히 뭐 모든 기자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보도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특정 언론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저한테 1억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이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뭐 다른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고, 특히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 개인에 대한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의도성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견제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 가면서 금방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기자들이 자기 책임성이라는, 물론 사명감 뭐 이런 관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얼마큼 자기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정정하게 해야 되는 과정으로서의 절차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북 보도에서 늘 문제로 제기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른바 보수 언론들 또 뭐 진보라고 얘기하는 언론들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러한 보도들이 어떤 의도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의도에 맞춰서 왜곡까지 하는 어떤 의도성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왜곡까지 하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 문제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와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어떤 상황들인데,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우리 현실들에 있어서의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 현실들로 만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한 변화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그러한 변화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남북관계 변화된 현실들이. 그래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내 언론사 사장단들 다 불러서 직접 만나고, 또 북한에 가서 우리가 취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하면서 변화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 언론들, 특히 이제 언론이 좀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입장들이 강했었는데 종이 신문들이 방송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런 어떤 잘못된 보도로 인한 현실의 왜곡이나 그런 폐해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기여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적극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방송에 대한 통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들에서 그런 의도들이 드러나는 건 현실이 또 그랬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방송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컸다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냉전적, 대결적 그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보도들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와서는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에 각 개인들이 자기 그 미디어의 어떤 발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 저는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따라서 그 일부 냉전적 보도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만 일삼는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일방향적인 소통을 어떤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다양한 발신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언론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그 부분들이 그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어떤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그것을 견제해내고 수정해내는 그 과정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우리 자체의 반성의 측면에서요. 그 다음에 제가 짧은 시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부분하고 현장 취재 기자들이 보도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거나 방송을 통해서 볼 때는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기사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비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 기자가 쓴 기사가 그대로 독자에게 그런 내용으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장 기자의 입장에 선다면 어떤 의도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 과정과 지면의 배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의도성과 이런 그 사회의 입장, 특히 논설이라든지 뭐 이런 칼럼이라든지 다 결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현장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 기자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일방향적으로 자기 시각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외교안보 쪽 취재 현장 기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취재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변화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다 나은 이제 보도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외교나 통일안보나 특히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취재로의 좀 변화들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인사 문제 있어 외교부나 통일부 보게 되면 근데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근데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출입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경우라는 측면이 사실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1년 그리고 굉장히 시참 기자들이 외교 통일 안보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건 미래가 그만큼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재 시스템에 있어서 변화들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이러한 대북 보도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 기자님 고맙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영종 기자님, 10분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북한 현장에서 같이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태호 선배부터 우리 안정식 씨까지 있는데,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느끼면서도
그 하루하루 뭐 이렇게 그 취재 현장에서 그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거나 고민하거나 같이 좀 공유할 그런 기회가 좀 거의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정희 의원실하고 6.15 그 남추리 언론본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제가 토론을 수락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백학순 박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 남북관계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한 보도가 좀 과열돼 있다, 오버히트돼 있다 이런 부분에는 저도 뭐 공감을 하고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뭐 북한을 저 현 상태로 유지시키느냐 또 망하게 하느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또 뭐 언론에서도 뭐 보수다 진보다 나눠서 저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북한 체제를 어떻게 그 천천히 안착, 우리 뭐 좋은 말로 안착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천천히 망하게 하는 거죠. 또 아니면은 일부 우리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빨리 망하게 하느냐. 아마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언론이라든가 뭐 각계에서 북한의 지금 어떤 저런 3대 세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북한의 저 여러 가지 뭐 포갑적인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부정적인 그런 체제, 독재 체제 이런 게 유지되는 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뭐 북한에 대해서 좀 북한을 이해하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기사를 쓰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출발점에서 좀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우리가 그걸로 지나치게 뭐 언론 간에 이런 문제로 반목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고승우 위원장님께서 잘 그 사례와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시각 이런 걸 잘 보여주시는 발제문을 아주 그 길게 또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잘 읽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나팔수 역할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희가 이제 이 북한 문제를 보도하고 이러다 보면 같은 기사를 써도 여러 전화를 받죠. 똑같은 기사를 가지고도 너는 뭐 북한 김정일 대변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또 똑같은 기사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정부 쪽에 저것만 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분단국에서 기자로 이 통일 남북 문제를 다루는 기자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숙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고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현장 기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좀 뛰어달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대선배님의 질책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제에서 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발제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거나 어떤 의견을 묻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어떤 여러 가지 남북 보도에서 나타나는 현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행간에서 팩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또 견해 또 제가 느꼈던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대북 매체의 보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9년 11월 30일 날 데일리 NK에서 이제 북한이 화폐 개혁한 사실을 당일날 보도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면서 대북 매체의 영향력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해외 공간에 그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렇게 돼서 이 제도권 언론에서 보기에는 이거 정부 믿었다가는 맨날 뒷북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언론 소위 말하는 대북 매체들이 쏟아내는 것들을
덜어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도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기자들의 그런 생리를 아시겠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쓴 기사를 받아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이 현장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문제, 또 제도권 안에 있는 언론들은 상당히 막중한 이런 책임감, 그게 사실이 아닐 때 드러나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대북 매체는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보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북한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한 대북 매체에서 김정은 생일 선물을 실은 1월 8일이었으니까 김정은 생일 선물을 실은 열차가 탈선했다. 이거는 어쩌면 그 북한 반북 그 내부자의 어떤 소행이 아닐까,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보당국에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걸 확인해줄 정보당국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많은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한 뒤에 제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열차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탈선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당국자 얘기는, 북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당국자 얘기는 그 열차 안에 김정은의 생일 선물이 실려 있다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그거는 정보의 세계에서도 정말 몇몇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다.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한 그 평가는 결국 열차가 탈선했다는 전원을, 내부 소식통의 전원을 잘 가공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걸로 자기네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대북 매체 보도에서 그 지역주의 극복인데요.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저 지방에 있는 그것도 아주 변경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남 해남 주민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의도 오늘 의원회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그런 좀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대북 매체의 보도 부분에는 또 그 여러 가지 아직 정부 뭐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국의 지원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NED 자금의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돈 문제와 관련한 어떤 그 실적 내기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뭐 그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횡령을 해가지고 NED 측에서 최근에 실사단을 한국에 보내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좀 바로 잡힐 것인가, 이 자유시장에서 이런 보도들이 걸러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급 정보에 우리가 좀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국정원과 통일부를 통한 어떤 정보. 지난번에 우리가 뭐 북한 노동당 강령이 후계 체제를 경고히 하기 위한 거다. 당 비서와 당 중앙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두 개를 합쳐놨죠. 그 총비서만 넘겨받으면 당 중앙위원장을 중앙군사위원장을 그냥 넘겨받을 수 있게 한 거를 두고 쉽게 권력 이양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해서 저희도 그런 정부 판단을 다 썼는데, 사실 그 직후에 열린 그 여러 가지 전문가 토론이나 이런 데서 제가 접한 걸로는 오히려 김정일이 끝까지 총비서를 갖고 있으면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장도 넘겨받지 못하게 되는, 어쩌면 김정일이 끝까지 당권과 당에서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려는 걸로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북 보도에 있어서의 좀 원칙 문제입니다. 아까 북한식 표현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많은 언론들이 지금 뭐 북한에, 우리가 이로 표현하는 걸 이런 리시라고 쓰고 이렇게 하죠. 북한 표기대로 적는 거에 아마 좀,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에도 좀 반하는 사항입니다. 남북 간에는 이미 그 명칭이나 고유한 이름, 이런 것들은 자기식대로 표현하기로 돼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통일돼서 쓰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식 표현대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거는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입니다. 북한의 이길동 씨의 딸, 리길동 씨의 딸 이현순 씨가 상봉을 하는 걸로 됩니다. 기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와 딸, 부모 자식이 성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쌍안경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도 그 전문가들 사이에 그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김정은이가 들고 있는 그 쌍안경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이 바로 된지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단골 메뉴입니다. 세계의 그 권력자들 보면 어디에 가가지고 쌍안경 잘못 들었다가 망신당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푸틴도 한번 거꾸로 든 적이 있고 아마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앞에 막힌 쌍안경을 들고 아마 보는 사진을 찍어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의 문제, 북한 보도에서 전문성 문제. 결국 이제 언론의 의지나 투자 문제인데 인력이나 현장 취재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좀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북한 보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틀을 좀 만들자. 95년 8월에 언노련하고 또 우리 기업이 보도 제작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언론이 우리는 한국이라고 쓰고 북한은 조선으로 표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에 두 차례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 교류 화해협력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또 그 준칙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분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쓰는 기사에 자기가 하는 매체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보도 제작 준칙이라면 또 언론이 우리가 준칙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실천 규범으로서 적어도 이 문제를 가져오려면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언론 북한 보도에서 구성원들,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 언론 종사자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남북 보도 또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우리 고승우 위원장님께 이따가 이제 토론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실 때 이런 북한과의 남북 보도에서 북한과의 형평성 문제 아까 이제 대장칭호 이런 부분을 좀 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 대통령 보고 역적패당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국방위원장 호칭 안 쓰기 무슨 서명운동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쓰는데 이런 북한의 어떤 좀 대남 비난이라든가 언론의 어떤 거친 북한 매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현장 기자들이 좀 어떻게 이걸 형평이라면 형평, 비례라면 비례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좀 화해협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으실 텐데 고 선배님께서 이따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김치광 기자님. 통일뉴스 김치관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매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터넷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토론이라는 것은 주제 발표자의 발표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는 자리인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고승우 위원장님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나 질문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황을 중심으로 좀 제 생각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북한 외국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태반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기존 매체들의
기사들도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나 또는 요즘 모바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기사들이 전달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그 인터넷에서 지금 인터넷 신문이 주요한 언론 매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꼭 신문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뭐 각 단체들 또는 뭐 기성 매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 심지어는 뭐 개인 블로그, 트위터 그런 다양한 형식으로 북한 관련한 보도들이 유포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포털 사이트라고 봅니다. 포털 사이트는 자체 기사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생산된 기사들을 배치하는 형식을 통해서 북한 관련 보도들을 널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기사 또는 오프라인이나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것들이 전달되는 루트로서 인터넷 또 그것들을 배치하고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포털이나 트위터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북한 보도 이것은 뭐 좀 단순하게 볼 수 없고 몇 가지로 나눠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터넷 매체에서 지금 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뭐 데일리 NK라든지 데일리한 뉴데일리 이런 이제 보수적 매체들이 2005년을 전후해서 이렇게 새로 많이 창간이 돼서 북한 관련 보도들을 내놓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열린 북한 방송, 자유 북한 방송 이런 이제 새로운 매체들 또는 좋은 것들이라든지 NK 지식인연대 같은 북한 관련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대북 소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인터넷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장점이라면은 조중 접경 지역에 직접 사람들을 내보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아까도 나왔듯이 뭐 북한 사람들에게 핸드폰이나 뭐 비디오 캠코더 이런 것을 들려보내서 어떤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또 실시간에 구하기 어려운 정보를 구하려고 한다면 긍정적인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좀 아까 나왔던 육하 원칙에 맞느냐 또는 검증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에서 좀 미흡한 그야말로 첩보 수준이거나 루머 수준인 것까지도 마치 이렇게 기사인양 이렇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된 적이 있고 이런 점에는 기성 매체들이 그런 첩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기사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좀 엄격한 기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현 정부 대북 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아서 훨씬 반복적인 소식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현 정부 이제 아까 강태호 선배께서 말씀하셨는데 20년간 사실은 뭐 북한 관련 보도가 아니면 말고식 보도가 많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이고 현 정부 들어서서도 천안함 연평도와 3대 세습 문제가 제기된 이후보다 집중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현 정부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발신지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국정원이나 뭐 통일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후계 처지가 상당히 위태로운 점이 있다. 또 식량난과 경제난이 극심해서 유지가 좀 어려운 건 아닌가. 또는 탈북자 2만 명 시대가 됐고 북한 내부에서도 소요 분위기가 있고 뭐 남한 DVD가 유통되는 등 상당히 사회가 좀 어지러워진 게 아닌가. 이런 전제 하에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면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전제 하에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나 또 정부로부터 나온 정보들이 상당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부에 그 전제되어 있는, 깔려 있는 이런 기존 인식들이 과연 맞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언론으로서 한 번쯤 검토해보고, 재검해보고, 또 내가 쓰는 기사가 그런데 영향받은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이런 성찰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잣대로서 아까 말했던 그런 대북 매체들, 인터넷 대북 매체들이 쏟아내는 어떤 정보성 또는 첩보성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보들에 대해서도 또 기사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자기 검열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이런 대북 매체들이 NED 같은 미국 어떤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기금들을 받고 있고, 또 통일부는 최근 들어서 또 어떤 북한 정보 수집을 하는 데 대해서도 NGO 단체들에게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거나 좀 더 선정성 경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이런 점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자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만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할 때 그 실시간적으로 뭐 분위기가 어떻다더라, 뭐 북한이 매달리고 있다, 뭐 밤새워서라도 하자고 하더라, 저 자세로 나오더라, 뭐 이런 뭐 이렇게 정보 흘리기, 그 결과들이 남북 화해나 협력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늘 불신, 대결 이런 것들을 조장한 이런 정보 흘리기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정보 당직자들이나 정보기관에 대해서 경고를 가한 이런 어떤 사회적 메커니즘이 지금 거의 실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그것들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바로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할 말은 많겠습니다만, 예, 특히 이제 인터넷에는 포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어디에다 비치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고 봅니다. 쌍방향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검증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기사를 중요한 기사로 다루면서 어떤 심심풀이식으로 지나가면 아니면 말고, 결론은 김정은 바보 이미지, 뭐 이런 것들로 굳어지고 만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결론은 굉장히 어떤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첫째,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중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에 남측에서 뭐 이상한 뭐 북한을 비난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가자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민족끼리나 이런 북한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뭐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남측에서 누군가 올렸다고 한다면 과연 정보기관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이중 적용 기준도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또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남북 간 교류가 막혔고 민간 교류도 끊겼고, 또 북한 매체들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차단하고 있고, 이런 교류가 막히고 정보가 차단된 것도 이런 왜곡 보도의 원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기자적 양심, 보도 준칙, 또는 뭐 어떤 메커니즘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어려웠던 것으로 봤을 때 그나마 이제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1 언론본부라든지 어떤 언론 관련 단체들 이런 데서 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남기, 처영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박남기 살아있다 하더라. 똑같은 기자가 똑같이 아무런 반성 없이 그런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과를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백서로 남긴다든지, 반드시 그런 왜곡 보도나 검증 안 됐던 보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민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연결돼서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그러면은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 사실 보도를 넘어서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 그리고 정부 논리는 이런 건데 정부 논리대로 가다 보면 뭐 남북관계가 과연 어떻게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든가 그런 해석이 들어가는 이제 이른바 해설 기사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이건 이제 방송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런 해설 기사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매체죠. 신문은 지면이 넓기 때문에 박스를 쓰고 뭐 일면에 스트레이트 쓰면 뭐 3면을 통으로 해설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방송은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우리가 보통 1분 반 하니까요. 들어가고 해설 꼭지가 1분 반 들어가더라도 결국 9문장, 10문장인데 그 10문장을 가지고 이런 복잡 다단한 맥락을 풀어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렇게 10문장을 가지고 해설로 들어가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은 그 박스까지 읽고 싶은 사람은 찾아서 읽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스트레이트 기사만 읽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은 SBS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저 뉴스를 보려면 내가 관심이 없는 뉴스를 해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별로 좀 지루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고 미국의 입장은 어떻고 이런 게 나가면 채널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근데 이제 뉴스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당장 이제 MBC가 주말 8시 뉴스로 오면서 주말에 지금 SBS나 MBC나 굉장히 박터지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양사 다 좀 뉴스가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올 연말에 이제 종편이 들어오고 보도 전문 시설까지 5개가 더 들어오면 뉴스 시간대가 지금 나오는 말로 보면 저녁 한 7시 45분부터 10시까지 해서 메인 뉴스가 어쨌든 한 7, 8개가 들어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말 의미 있고 고매한 기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꼭지가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 방송 환경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방송 환경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올 연말 내년 가면 더욱더 혼탁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혼탁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에게 이 정말 남북관계나 대북 보도에 있어서 좀 바람직한 이런 걸 제시해주는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구도는 더욱더 아닌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오늘 이제 대북 매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편향적인데 그렇다고 이걸 어중이 말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전 좀 좌편향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한 2006년부터 한 중간에 노조생활 1년 빼고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 만 5년째 들어가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이제 예전에도 보도가 쭉 나올 때 그냥 쓰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청와대든 어쨌든 해가지고 확인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런 정황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어쨌든 비공식적인 확인이라도 됐을 때 이제 기사를 썼는데 당시에 확인이 안 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죠. 어디서 보도했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정보기관 쪽에서 확인이 안 된다.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면 못 쓰죠. 근데 그게 한 6개월, 1년, 때로는 한 2년 정도 지나서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들을 기회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 라고 확인되는 경우가 제 경험으로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이영종 선배도 얘기를 했지만 어디에서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죽었다. 엄청난 큰 사고가 났다. 근데 당시에는 사고 난 것 자체도 잘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면 사고는 있었던 것 같더라. 근데 이제 100명 정도는 아니고 한 1, 20명 죽었다든가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되거나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발제면은 좀 써놨지만 이를테면 신종플루, 수해, 식량난 이런 부분들의 이 보도도 많이 되죠. 대북 매체를 통해서.
근데 신종플루나 뭐 굉장히 수해가 심각하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라고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이를테면 남한도 비가 엄청 와가지고 피해가 심각한데 북한도 이런 것 같더라 라는 식의 이제 북한의 실생활을 대북 매체들을 인용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 현장 기자들의 몫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 대북 매체들의 인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계기가 화폐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 먼저 빨리 베낀 게 접니다. 이제 데일리 NK가 쓰고, 제가 한 2-3시간 만에 그 데일리 NK가 오후 5시인가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7시 정도에 그걸 알고 당일 8시 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조간들이나 이제 우리가 보도를 하면 MBC나 KBS가 이제 9시 뉴스에서 중요하면 바로 받아서 쓰죠. 근데 안 받았어요. KBS는 혹시 몰라서 단신으로 받고 MBC 무시하고 다음날 조간들도 제 기억에 조선일보인가가 일면을 쓰고 나머지는 했대더라 이제 비중을 좀 낮춰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화폐개혁 그 보도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이 대북 매체 보도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일리 NK, 열린북한 방송, 뭐 자유북한 방송, 뭐 요새는 NKC 있는데 좋은 것들 해서 대여섯 개의 매체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열심히 보면은요 추세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를테면은 우리가 2000년대 후반에 가면서 이제 북한이 2000년대 전반에 있었던 경제개혁 조치들을 후퇴시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단속이 들어갑니다. 장마당에서 연령 제한, 품목 제한 이런 걸 통해서 장마당 단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렵에 개인적으로 읽었던 떼기벽 같은 거를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좀 보수 회기적인 정책으로 돌아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북 매체를 보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정부가 확인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매체 보도는 한 군데를 보고 저게 맞다라고 해서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다만 여러 군데를 열심히 읽다 보면 경향적으로 트렌드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있거든요, 북한이.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대체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받아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받아쓰려면 정말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청와대든 어쨌든 해서 비공식적인 확인이라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노조 전임 들어가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전임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에 비해서 일선 기자들이 굉장히 좀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1년 만에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베껴 쓰는 분위기더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정말로 아까 이영정 선배도 얘기했지만 너무 좀 오버해서 요새는 좀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적정한 선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취재원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발제문 51페이지에 써놨는데 이제 제가 방송기자니까 좀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한 7시쯤 통일부 기자실에 나와서 조간을 쫙 보는데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른바 물먹은 기사가 없느냐 조간을 쫙 봐서 이거를 기사를 당일 저녁 뉴스에 베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안쪽하고 통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보면 어떨 때 보면 조간 중에 이건 정말 의도를 갖고 쓴 기사다. 대북 정책 방향을 이쪽으로 좀 가게 하려고 의도를 갖고 쓴 기사다라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주장으로 나온 기사면은 무시를 하면 되죠. 그리고 어쨌든 정부 당국자한테 확인을 해서 팩트가 좀 틀리다 그러면 팩트가 틀리니까 받지 맙시다 하는데 팩트가 맞는 걸 기반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쓰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현장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의도를 갖고 쓴 기사인데 하면서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팩트가 들어있으면 기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래도 무시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운 점은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는 말씀으로 드리면 제가 어떨 때 그러는데 제가 어쨌든 남북관계를 이제 좀 하려고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념적으로는 좀 어느 선상에 놓여 있을까라는 걸 가끔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좌편인가 우편인가, 우리말 진보인가 보수인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저도 80년대 말에 대학 다녔던 사람의 하나로서 심정적으로는 그래도 진보 쪽을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정을 갖고 있는데, 남북관계나 이쪽을 그래서 쭉 제 입장을 정리해보다 보면 꼭 그렇게 진보 쪽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당장 예전에 이정희 대표 경향신문 사설가지고 이 논쟁이 붙었을 때도 그렇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정희 대표한테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제 입장이 중도에서 혹시 중도 보수 정도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떠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 제 입장도 상당히 진보적인 분위기가 됐어요. 이 정부 하에선. 근데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저의 생각을 담은 단순 보도 말고 이제 제가 하는 게 화요일 날 아침에 한 3분 정도 북한 관련 이제 좀 방송 칼럼 비슷하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를테면 제가 무슨 글을 쓰고 해서 데스크가 간섭하고 이런 건 전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이라는 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남북관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장 자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보도 자체가 이 격화되는 시청률 경쟁 속에서 계속 입지가 좁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상은 더 앞으로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뭔가 어쨌든 방송기자를 한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장에서 어쨌든 진짜 통일에 도움이 되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고민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장 자체는 방송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은 제가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좀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기 또 TV 방송 기자로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네 분 토론자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계속 더 듣고 싶은 실제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느끼게끔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생각거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5분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중으로부터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위원장님, 발제하신 고위원장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질문에 대한 대답 겸 또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할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 고위원장님을 포함한 지금 5분 여기 패널리스트 여러분에게 제가 단답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지금 생각을 좀 하시라고 질문을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언론의 대북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가? 몇 % 정도? 추상적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가? 두 번째, 앞으로 우리의 대북 보도가 더 나아질 것인가? 더 나빠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제대로 된 보도가, 만족할 만한 보도가 되지 않는가? 그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단답형으로 말씀을 나중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더 대북 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한 그러한 보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이것도 단답형으로 그렇게 제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중 여러분에게서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은 우리 아까 이제 손자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질문이 청중으로부터 없으시고 해서 바로 우리 발제를 해주신 고 위원장님께서 한 5분 정도 시간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호 기자께서 이제 우리 대북 보도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제 20년 전부터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다. 그래서
중으로도 이제 그 하나가 이제 당사자 반론권 등이 없다. 북에서 이제 일단 우리하고 떨어진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우리 이영종 차장님이 얘기하신 그 아까 특히 이제 그 남북보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가 뭐랄까 그 한 일반 시민이나 어떤 그 뭐랄까 독자로서 느끼는 기사 남북 관련 기사 보다 느끼는 데는 어떤 용어의 이제 그 적절성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천안함하고 연평도 문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심하고 앞으로 상당히 갈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연평도 사태 1주년 되다 보니까 정부의 이제 발표문에 보면 연평도는 폭침, 천안함은 폭침, 연평도는 포괄 이렇게 표현은 원고가 정부 발표문에 들어있는데 언론은 이제 대부분 그 따옴표를 해서 이제 그걸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일반 독자나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 따옴표라는 걸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이제 이 사건의 규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요즘 이제 그 이런 거 국익과 진실의 문제랄까 이거는 이제 국정원이 그 인도네시아 그 방한 찾았다는 이제 그 숙소를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문제에서 역시 그 지금 일부 언론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떠들 문제가 아니다. 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황우석 그 사건에서 우리가 그때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처음에 그다음에 경련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익이냐 아니면 진실이냐 했는데 결국 진실이 이제 국익보다 좀 우선한다라는 게 이제 그때 좀 입증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황우석 부분에서 감췄더라면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결론을 가져갔는데 어느 누군가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진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방식은 더 좀 심각하게 더 다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우리 안중식 기자분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정보 제공을 무시할 수 없다고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언론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키리크스에서 이제 폭로되는 그 외교 관계라든지 일반의 어떤 그 스파이들 행태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정보화 사회에서 위키리크스에 보면 어떤 큰 하나의 어떤 전환점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종래의 어떤 우리가 그 관행시하고 당연시했던 공식적인 정보 입장, 공식적인 정보의 발표에 대해서 이런 이른바 감춰주는 진실이 그러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외교사회의 획기적인 말이죠. 그런 것을 내가 충격적인 그런 걸 줬다고 하시는데 계속 좀 우리가 고민을 부분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대북 매체의 어떤 그 신뢰성 이런 부분이 어떤 그 경쟁을 해야 될 언론 매체에서는 결국 가벼이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뜸들이느라고 확인하고 안 쓰는데 일단 경쟁 매체가 먼저 써버린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괜찮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괴로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사실 이런 부분은 뭐 해석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자본주의 언론 하나는 일단은 뉴스메이커에 대해서 일단 주의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또 제 사부적인 역할이라는 게 이제 그 역시 우리 언론이 뭐 하나 권력이잖아요. 언론은 큰 권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정치 권력보다 더 강력한 권력인데 그 권력의 위상을 유지할 수 위해서는 훨씬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권력을 감시한다. 권력을 비판한다. 그리고 뭔가 진실을 밝혀서 일단은 일반 시민에게 제공한다. 하나 의무적인 상황인데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시간 내에 어떤 뭐 해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떤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줄타기를 하는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95년대나 이제 보도 남북 언론 그 보도 준칙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봐야죠. 언론 3단체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언론 현장에서 개인도 고민하지만 언론이라는 그 전체 조직체 내는 구성원들의 도움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토론자들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안정식 기자님부터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죠.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단답형을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마무리할 때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짧게 아까 얘기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어쨌든 종편이 5개나 보도 전문까지 5개나 나는데 좀 진보 매체 쪽에서 하나 받았으면 어쩔까 하는 좀 상상도 해봤었는데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현실상 진보 매체에서 그런 자본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현장 기자로서 제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좀 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장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고민하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는 기자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신문이든 방송이든 뭐 인터넷은 그래도 좀 많이 자유롭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시민사회 대처나 사회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환경 자체가 나빠지다 보면 그 조직, 개별 조직의 하부 단위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 정당이나 뭐 이런 쪽 계신 분들이 이 판 자체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시광 기자님. 사실 현 정부 초기에 통일부를 없애자 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고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통일부 기자실에서 쓸 기사가 없습니다. 뭐 남북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의 기사거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대북 매체들에서 나오는 풍문 이런 것까지도 중요한 기사로 취급되고, 하다못해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이라든지 이런 자잘한 회담 하나도 예전에 큰 회담 취재 가라면 참 화내고 툴툴거리고 안 갔을 겁니다만 그런 것 좀 어떻게 취재할 수 없겠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현 정부에서 통일부가 왜 있어야 되고 통일부 기자단은 도대체 무슨 기사를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상업성이 강화되다 보면은 안정식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송 같은 데서 상업성이 강화되다 보면 일본 언론들 보면 김정남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중국 쫓아다니면서 하나 건져가지고 한 건 하려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과 같은 정부 하에서 대북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가 기사인지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대북 매체들이 대체 보수적이고 그 목적성 자체가 상당히 북에 대해서 악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아주 안 좋은 면만 어떤 통신원이 누가 자살을 했다, 누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죽었다, 누가 끼니를 잘 못 입고 있다, 이런 기사만 계속 내보낸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든 또는 어떤 영역에서도 좀 균형감 있는 북한 정보 제공 소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이영주 기자님. 대북 매체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대로 이제 과열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언론 또는 이 북한 정보 유통 시장에서 자연히 걸러지는 시기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 부작용이 이제 얼마나 클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은 대북 매체라는 걸로 이렇게 좀 집단화되어 있고 이런 거지만, 제가 이제 92년, 93년부터 북한 문제를 했었는데, 그때 바로 93, 4년, 그때 시작된 게 이제 탈북자들, 그때는 고위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이제 한국 망명, 탈북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줬죠. 당국한테. 당국의 뭐 합신가정이나 이런 데서 좋은 정보를 줬지만 그분들이 되게 언론에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당국에서 이렇게 좀 걸러지고 이런 민감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고 더러는 조금 과장된 것들. 그래서 사실 언론이 그때 상당히 보도를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북 매체들도 결국은 지금 자기들끼리 내부에서도 아마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분들이 아까 우리 안정식 박사가 얘기했지만 팩트를 잘 알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팩트를 가지고 조금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러면요 그 검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기자들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내부에서 살던 분들이고 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런 사실들을 엮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당국이 사실은 처음에는 민간 대북단체들한테 물을 먹었죠. 물을 먹고 처음에는 견제를 했었습니다. 그 대북단체들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견제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 이 정보기관이라든가 대북망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 대북 그런 정보망, 매체들의 망을 또 활용하는 거기에 의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 일부지만 그래서 사실 아까 박남기 총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메커니즘으로 보면 그 대북 매체들 간의 경쟁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 보도를 했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다. 처음에는 되게 일관성 있게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북 매체 초기 한 2년 됐습니다만 잘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대부분 소식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나옵니까?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으로 나오죠. 니들보다는 우리가 더 믿을 만한 소식통이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고위 소식통의 그런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덕적 해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거리입니다. 이거는 사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대북지원단체, 남북 교류했던 단체들 접하면서 제가 느꼈던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협력기금 받아가지고 북한에 지원하고 이래라 그랬더니 다 빼돌려가지고 상당 부분 빼돌려가지고 자기 단체들 월급 주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복하고 이런 사례가 일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나타나는데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치관 국장께서 일본 언론들이 김정철이 따라다니고 김정남이 따라다니고 이런 거 우리가 따라할까봐 걱정된다 그러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김정남이가 어디 나타날 것 같고 김정철이가 어디 나타날 것 같다고 취재하러 간다 그러면 회사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돈 없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의 그런 선정적인 보도하는 거 그건 저도 되게 못마땅하고 약간 변태적이기까지 하죠. 북한을 보는 그런 게 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집착하고 여자 문제 이런 거에. 근데 몇 개 카메라까지 대동해가지고 몇 개 팀이 며칠 동안 쑤시고 다니고 이러는 그런 부분은 좀 솔직히 좀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미국의 대북 매체들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북 매체가 지금 한 13개 정도 됩니다. 다 꼽아보면은 작은 것까지 해서 아까 우리 안정식 박사 이제 큰 거 한 6개 정도를 얘기해 줬습니다만 근데 그 대북 매체들 가운데 VOA라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있는데 미국의 소리 방송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선정적인 보도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2007년, 2008년 미국에 있으면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조그만 프로를 하나 맡아서 아는 분이 얘기를 해서 했었는데 그게 왜 통제가 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당연직 이사로 있고 거기서 하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3군데 이상 소스로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마라. 아무리 재미있는 걸 또 안 쓰게 합니다. 둘째는 절대 상대를 자극하지 마라. 저도 거기서 북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방송인데 중요한 걔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일 뒤에 꼭 국방위원장 붙여라. 그 미국이 그때 북한 인권법 지원법 이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쓰면서 북한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대북 매체에서도 그런 원칙을 지켰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거를 강요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일 직함 뒤에 기사 매번 나올 때마다 국방위원장을 붙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좀 우리가 참고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제도권 언론 또 인터넷에 있는 분들 또 대북 매체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그런 분들도 같이 모셔서 그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북한 보도의 최근에 어떤 문제점들이 새삼스럽게 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나타난 폐해의 측면들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특히 오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북 매체들의 역할 그리고 그것에 기존 언론들이 그걸 인용 보도하면서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은 과거 냉전시대의 그 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 내통신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국정원의 역할이 또 그렇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취재하고 있는 국정원도 취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어떤 특정한 그런 뉴스들만 정보들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국정원을 통해서 특히 지금 인터넷 대북 언론 매체들이라고 하는 상당 부분이 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깊은 관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안정식 기자나 예영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언론으로서는 그거를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각 기자들이 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여 년 남북관계 보도를 하면서 느낀 게 실제 남북관계 관련 보도를 우리 안정식 기자는 굉장히 고민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읽는 것들은 굉장히 남북관계에서 김정일의 건강이라든지 또 김일성이 사망한다든지 양평도풍 이런 큰 부분들이 있지만 분석하는 기사들은 별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단지 이제 우리 취재 기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이 느꼈던 것은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는 그렇게 찾기 쉽지 않고 무엇을 안 쓸 것인가의 문제를 부닥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매체들이 막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마구 쏟아내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많은 편집국 간부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만드는 다른 사람들. 근데 해당 기자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써야 되는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안 쓰게 되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 쓰게 됐을 때 자기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이제 그 책임이라는 것이 더 커지고 자꾸 그런 것이 반복되면은 그런 자기 입장을 가지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안 쓰고 나면 뭘 쓸 것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이 제기되니까 쫓겨납니다. 이제 기사 안 쓰는 기자 잘 못 쓰는 기자 발굴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측면들이 동시에 대북보도의 어떤 나쁜 양상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과 이런 정권에 있어서 있는 면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특히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런 양상들이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문제점.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심각한 그런 부정적인 보도들과 양상이 심각하게 된 이유는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분해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북한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돼 있고 북한이 저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보도들이 정보들이 양산되고 있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취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계속 들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선 지금 한 2, 3분 남아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분에게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의 대북 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로 보십니까? 더 나빠질 거로 보십니까? 우선 김치관 기자님 단답형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시죠. 예. 저는 한 30% 정도 대단히 불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가는 현 정권 하에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강태호 기자님. 저는 불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요. 단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만 불만합니다. 남북관계가 나빠졌을 때 보도도 나빠집니다. 좋아지면 좋아질 것이고 이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가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됐을 때는 나빠졌습니다. 그것이 언론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 가능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실이 반영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승우 위원장님. 예. 전반적으로 향후 개선 문제는 지금 MB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대선 이후의 정권은 어느 쪽에 오든지 간에 대북 정책 개선될 수 있을 거고 그 대북 관계에 관련 보도도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종 기자님. 저는 설문으로 말하면 대체로 만족입니다. 그건 제가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일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가끔 이거 내가 왜 이게 돈 안 되는 거 20년 가까이 붙잡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 일에 만족을 하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런 건전한 논의의 장이 있고 고민의 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정권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정권하고 우리 언론하고 언제 그렇게 그 상관관계가 별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나아지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기자님. 저는 대체로 중간쯤인데 굳이 위아래를 보려면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평가를 하고요. 나아질까 나빠질까는 저도 방송 쪽에 있어서는 저는 정권 교체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방송의 이제 환경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경쟁의 격화로 인해서 환경은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2 문제를 합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북 보도가 여러 가지 이제 만족도에 있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확하고 공평하게 보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안 기자님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죠.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좀 방송 쪽에서 그러니까 방송 쪽으로 보면 좀 경쟁의 극심한 심화라는 게 그 보도 환경 자체를 좀 악화시키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분 얘기하셨지만 보도 책임자들의 좀 전문성 미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신문이든 방송이든 뭐 보도국장, 편집국장들이 최종적으로 기사 선택과 편집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전문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그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에 휘둘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저 딱히 해답이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구조적인 판 자체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라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선 기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데스크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까 강태호 선배 말씀하신 대로 쓰는 기사보다는 안 쓰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현장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경준 기자님. 예, 저는 아까 이제 답변을 반영해서 그 우리 백 박사님 질문을 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받겠습니다. 첫째, 이제 북한 정부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북한이 폐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폐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언론이 물적으로 인적으로 투자 안 하는 거죠. 뭐 지금 북한 담당 기자 각사에 한두 명 그 통일부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북 매체에 나오는 것 와치하고 전부 브리핑 듣기 바쁩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자기가 독자적인 취재를 한다 이거 엄두내기가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 후계자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 사실관계 확인하러 스위스 베른에 유학했던데 좀 가서 취재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통일이 되면 해결이 되는데 당연히 통일이 되면 해결이 되겠죠. 그때도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예, 거승우 선생님. 예, 언론 역시 사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무슨 이제 정당한 사회 시민단체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물론 가장 이제 바람직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동을 했을 때 언론도 비춰주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그 언론의 보도 상황도 이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정당과 관련해서 섭소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남북 문제 관련해서 논평이라든지 입장 표명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제 보수 성향이다. 그런 것을 의식해서든지 아주 진실을 예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대북 문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다 보니까 언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재 대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6.15 선언, 14선을 생각했을 때 그 당사자들 내지는 거기 관련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무슨 정권만 바뀌면은 그냥 완전히 침묵하고 아니면 뒤집어진다 그런 것도 관용하는 그런 식인데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인 면에서 언론은 사회의 부분이고 남북관계 그런 정도도 일단 전체적인 면에서 대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언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회가 이랬을 때 그럼 언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서 진실을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진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고맙습니다. 강태호 기자님. 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사회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잘못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언론에서 기자로서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책임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신문이 만들어지고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굉장히 집단 작업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구조 위에서 각 개인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갖는 한계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걸 한 개인의 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결국은 돌아간다면 사명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최소한의 어떤 양식이라 할까 그런 부분마저도 이제 좀 이 남북관계 보도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양식의 부분에 있어. 그거는 누구도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가치가 맞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취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또 겹쳐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께서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이 문제를 꼭 대북 보도에만 한정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북 보도의 특수성이 제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좀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 특수한 것에 의해서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언론이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데 언론이 얼마큼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느냐 전반적인 문제에서 남북 관계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전체 언론에 있을 문제들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언론이 과연 제대로 된 한겨레신문 좀 포함합니다만은 보도를 하고 있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만큼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느냐, 또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느냐, 그리고 속보에 매달려서 경쟁해서 남보다 먼저 하는 걸 다 우선적인 가치로 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로 남아있고, 거기에 그런 영향 속에서 또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치광 기자님. 네, 저는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 두 가지 꼽으라 하셨는데, 하나는 어찌됐든 정부의 대북 정책, 정부에 의해서 또 민간 교류가 차단되고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고 이런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언론이 아무래도 정권을 추종한 너무 나팔수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안해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러한 진단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부 대북 정책을 바꾸는 것. 그래서 남북 간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해지고 또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또 이런 국가보안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거나 폐지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기자 개인의 것도 구조적인 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제3자,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단체들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시민의 힘으로 극복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그나마 인터넷 속에서 어떤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비판적이고 좀 더 균형 잡힌 이런 것들이 인터넷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시험이 없어지는데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베테랑의 대북 보도 대표적인 기자님들한테 제가 퀴즈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 퀴즈를 내고 또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자님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어찌 보면은 북한 전문가로서 겪는 어려움과 상당히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님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잠깐 내일까지 기다려 주시면 내일 제가 생각해보고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코멘트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어떤 바로 일어난 사건의 센세이션하게 거기에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 어떤 긴 흐름의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암묵에서 코멘트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크게 그 코멘트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킬릭스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자들도 그러고 학자들도 그러고 그 당시에 바로 좀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언론과 학자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고요. 미국에 가서 작년 11월에 제가 워싱턴 갔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과거에 대북정책 총괄을 했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왜 여기 워싱턴 조야는 전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100%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씁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왜 워싱턴에서는 아주 100% 제가 이야기한 그런 조야의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재미있는 대답을 하시더군요. 두 가지 이유를 대요. 하나는 미군 해군이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에. 그러니까 해군의 권위, 미국 정부 권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어느 날은 한국 정부 세 팀이 와서 동시에 그 발표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학자들도 그렇지만 언론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취재원에 대한 문제가 참 항상 고민이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조금 남북관계가 좀 진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좀 더 자유롭게 북한에 가서 취재를 하시고 또 그렇게 결의 현장에 직접 계심으로써 대북 매체들의 어떤 과도한 그러한 것에 의존을 하지 않는 그러한 전체적인 우리 언론의 대북 보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지금보다는 다음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대북 보도에 있어서도 그런 개선과 발전이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늘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느라고 계신 이정희 의원님, 대표님, 그리고 6.15 공동선언 남측 언론본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